예, 저희가 최적화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리계법이 무엇인지, 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때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제 최적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 과정과 이제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을 이제 수리계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계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수리계법은 이게 뭐 선형계법, 정수계법, 비선형계법 등등으로 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거는 그 선형회귀 분석,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비선형계법 모델인데, 그와 관련돼서 수리계법으로 이 회귀 모델이 어떻게 선형회귀 모델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계법, 그다음에 정수계법에 관련해서 이 모델링에 관련된 몇 가지 좀 예시를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 수리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이 돼요. 먼저 이제 의사결정 변수가 정의가 돼야 되겠죠. 즉, 내가 결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뭐 결정할 게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정해야 될 것들을 각각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대상들을 의사결정 변수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변수, 각각의 의사결정 변수의 특정 값을 가졌을 때 그들의 이제 모음이 결국 이제 하나의 대안을 구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대안들이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 함수, 목적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서 그 목적식을 최대화 혹은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면들의 값들을 결정하는 것을 결국 이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최적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대안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 대안들이 내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이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대안이냐를 이렇게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은 제약식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약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작거나 같다, 같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제약식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어져 있는 모든 제약식들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의사결정 변수가 이제 실수냐, 정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예시들이 이게 이제 선형계법 모델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최대화하는데 제약식은 x는 3이다. 예. 자, 요거는 선형계법일까요? 아닐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쉽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x제곱은 이제 2차식이죠. 예, 기본적으로 선형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식 혹은 이제 제약식 함수들이 모두 다 선형함수여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x제곱이라고 하는 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형함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최적화 모형은 수리계법 모형은 비선형계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에 있는 식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x1을 최대화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 개의 제약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는 선형계법일까요? 아닐까요? 자,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함수, 요거는 선형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다시피 자, 이거는 선형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식 함수 중에 이렇게 선형 함수가 아닌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 비선형계법, 선형계법 모델이 아니고 비선형계법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값 x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식은 어떤 의미죠? 요거를 이제 이거는 선형함수로 바꿔서 선형의 어떤 부등식
1차 부등식이나 뭐 이런 걸 바꿀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해 보면 절대값 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은 어떤 의미죠? 예, 맞습니다. x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이죠. 또는 x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요. 이걸 없애고 자, x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x1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대체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세 번째 제약식 절대값 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개로 대체를 했어요. 뭐 이렇게 선형 부등식이 나오니까요. 1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자,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이거는 선형 계법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형계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목적식과 제약식 함수들이 다 선형함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선형계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자, 저희가 요 세 번째 제약식을 요 두 개의 선형식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문제가 원래 문제와 이렇게 세 번째 제약식을 제거를 하고 요 두 개의 제약식을 추가한 요 모델이 두 개의 어떤 최적화 모델이 같은 문제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같지 않겠죠.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원래 문제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1 값을 찾아보세요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x1의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x1이 4다라고 하게 되면 x1이 4일 때 이 세 개의 제약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2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적어도 이 세 개의 제약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1, x2 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 두 개를 추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 이 네 개의 제약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1, x2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실행 가능한 해는 주어져 있는 제약식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x1, x2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1이 2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x1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원래 문제는 실행 가능한 해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다른 두 개의 선형 부등식을 추가를 했는데 추가한 이후에 어떤 모델에서는 실행 가능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두 문제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절대값 x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x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1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1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선형계법 아니면 수리계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약식을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주어져 있는 원래 문제를 선형계법으로 변환을 시도했지만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최적화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이러한 어떤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수기회법이라는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들도 수리기회법의 어떤 규칙에 맞는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지만 본 내용은 저희 이 수업에서는 좀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4개의 예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제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 상단에 이제 첫 번째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 D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게요. 자, A 모형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특이하게 여기 X2는 풀이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명시적으로 사실은 이건 이 수리계법에서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X2가 여기서는 이제 X1, X2라는 두 개의 의사결정 변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지만 X2에 대한 조건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다? X2는 실수 값 전체를 다 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 x2는 풀이다. 즉 x2는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x2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의 어떤 실수값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명시적으로 x2는 풀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제 없는 상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모형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식과 그 다음에 제약식 함수들이 다 어떻습니까? 예, 선형식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기획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선형기획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형기획법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선형계법이 맞지 않습니다. 왜 뭐 지금 목적식과 제약식 함수들이 다 뭐 선형함수고 뭐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기획법, 선형기획법은 수리기획법의 하나의 어떤 특정한 어떤 수리기획법 모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수리기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칙을 따라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제약식을 볼게요. 예, 스트릭트하게 작다라고 하는 부도구를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리기획법에서 제약식으로 올 수 있는 형태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세 가지만 만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부등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리기획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선형기획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C를 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뭐 딱 눈에 보이다시피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건 당연히 1차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1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선형식이 아니고요. 선형식이 아닌 그러한 어떤 제약식 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C는 선형기획법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뭐 D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C와 D의 차이점은 뭐냐? 보시는 바와 같이 C 같은 경우에는 X2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D 같은 경우에는 X2가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정보를 다른 제약식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첫 번째 제약식을 선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C 같은 경우에는 X2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양변에다가 이 제약식에서 양변에다가 X2를 곱해 주시면 X2가 음수일 경우에는 부등호 부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D 같은 경우에는 X2가 스트릭트하게 0보다 크다라는 어떤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없이 양변에다가 X2를 곱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99 X1 더하기 X2는 2.7 X2와 보다 크거나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형 부등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어떤 제약식을 1차 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부등식으로 바꾸면 문제도 동일하고요. 문제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바꾼 후에 이 제약식으로 첫 번째 제약식을 대체를 한다면 이는 이제 선형 기획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형 기획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몇 가지 예제들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모델링 하는구나를 한번 같이 좀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 예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공장에서요, P라고 하는 제품과 Q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P라고 하는 제품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몰 P1, P2, P3 세 개의 어떤 부품을 이제 조립을 해서 가공을 하고 조립한 다음에 하나의 어떤 P라고 하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제품 Q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Q1, Q2 두 개의 부품으로 부품을 조립을 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Q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품이 옆에 이게 $5, $20, $20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부품을 각각 구매할 때 하는 구매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부품을 들여오면
이제 4개의 어떤 그 기계들이 있습니다.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A, B, C, D라고 하는 이제 4개의 어떤 공정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공정에서 설비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 동그라미 이 공정 옆에 이 상단에 있는 이 정보들은 각각 부품을 한 개에 투입을 했을 때 소요되는 소요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2라는 것을 하나 이렇게 A라는 어떤 머신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뭐 15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기계가 이제 A, B, C, D 4대가 있고요. 각 기계별로 각 공정 이제 가공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각 기계별 주간 생산 최대 가능한 어떤 가용한 생산 시간은 2,40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제품별 최종 이제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이제 P라는 제품과 Q라는 제품인데 각각의 제품에 이제 판매 단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주간 수요가 P 같은 경우에는 100개, Q 같은 경우에는 50개다라고 이제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매 주마다 이제 5,000불에 해당되는 이제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P라고 하는 제품과 Q라는 제품을 과연 몇 대 생산을 해야 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P라고 하는 제품은 몇 대 생산할 거고 Q라고 하는 제품을 몇 개 생산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수리기계법 모형을 수리기계법 모형으로 어떤 최적화 모형을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의사결정 변수가 무엇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의사결정 변수 여기서 이제 뭐를 결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P를 몇 개 생산할 거냐, Q를 몇 개 생산할 거냐. 그거를 마치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XP와 XQ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 P의 주간 총 생산량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XQ는 제품 Q의 주간 총 생산량 이렇게 한번 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를 들면 얘가 예를 P를 5개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P제라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부품 P1, P2, P3 각각 하나씩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1도 5개, P2도 5개, P3 5개를 구매를 해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목적식을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변수를 정하시면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 함수를 먼저 또 정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의 목적 함수는 뭘까요? 이익이죠. 이익은 뭐죠? 실제적으로 이제 판매 매출이죠. 매출 빼기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XP라고 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이걸 이제 다 팔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제 이 이익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어떤 그 매출 총액은 기본적으로 판매 단가가 90불이잖아요. 근데 내가 XP개만큼 생산했고 이게 다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벌어들인 금액의 매출은 90 곱하기 XP가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100불이지 않습니까? 100 곱하기 XQ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비뉴, 매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빼주셔야 돼요. 비용을 빼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 부품을 구매를 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품을 구매를 해와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XP개만큼 여러분들이 생산한다고 했을 때 P1, P2, P3를 각각 한 개씩 XP개만큼을 구매를 해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제 부품의 구매 총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당 P 제품 하나당 기본적으로 P1 한 개, P2 한 개, P3 한 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 더하기 20 더하기 20 돼서 총 45불에 해당되는 부품 구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당 45불의 부품 구매 비용이 발생하니까 X피계를 생산하면 45 곱하기 X피계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부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Q도 Q1, Q2를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Q 하나 생산할 때 Q1, Q2 하나씩 부품을 구매를 해와야 되기 때문에 20불 더하기 20불 40불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XQ개만큼 생산하게 된다면 부품을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다음과 같이 X 40 곱하기 XQ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고정비가 계속 뭐 5,000불인가요? 5,000불만큼의 어떤 고정 비용이 또 계속 발생한다. 주간 하는데 이게 운영하는데 이 정도의 이제 고정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걸, 자 이거를 나는 최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의사결정 변수로서 표현을 했고 이거를 이제 최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maximize 90xp 더하기 100xq 빼기 45xp 더하기 40xq 더하기 이제 5,000 이렇게 목적 함수를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정의된 의사결정 변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식을 도출하셔야 돼요. 각각의 제약식을 도출하셔야 되는데 이걸 모든 걸 다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예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약은 무엇이냐면 주간 생산했을 때 총 가용 시간이 2,400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생산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대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약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최대 수요가 예를 들면 P 같은 경우는 100개, Q 같은 경우는 50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100개 이상 생산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겠죠.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최대 주간 수요 이상으로 우리가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용량에 대한 제약,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제약,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게요. A라고 하는 어떤 기계에 대해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XP개만큼을 생산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P2라고 하는 어떤 부품이 A라고 하는 생산 기계의 어떤 가공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XP개만큼을 생산한다면 P2는 XP개만큼의 부품이 가공이 A라는 머신에서 가공이 돼야 되고 이게 하나 가공할 때마다 15분씩 소요가 되니까 자 15XP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XQ개만큼을 생산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Q2를 XQ개만큼은 구매를 해서 A라는 어떤 생산기계에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는 개당 10분의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어떻게 될까? A라고 하는 어떤 생산기계에서 내가 만약에 XP개, 그 다음에 XQ개만큼을 각각 P라는 P제품과 Q제품을 생산한다면 자 최소한 이만큼의 어떤 생산 시간이 A라는 어떤 생산기계에서 요구가 되고요. 얘는 지금 내가 총 가용 시간인 2,400분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XQ와 같이 그러니까 P라는 제품과 Q라는 제품을 각각 이만큼 생산하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이 제약은 만족을 하는 XP와 XQ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B 같은 경우 다시 볼까요? B 같은 경우도 동일한 논리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5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5 곱하기 X, P가 될 거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B 머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Q1도 가공하고 Q2도 가공합니다. Q1 가공하는데 20분 개당, 그 다음에 Q2를 개당 가공하는데 15분이니까 내가 만약에 XQ를 만약에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 Q1도 XQ개, Q2도 XQ개만큼을 구매를 해와서 각각 B라고 하는 생산기계에서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 더하기 15, 총 35 분의 어떤 생산 소요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얘 또한 2,400을 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생산 기계 C, 기계 D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태의 제약식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수요이자 수요가 내가 예를 들면 X 피겨를 생산하는데 여기 보시면 최대 주간 수요가 이제 100개예요, 100개. 그럼 나는 사실은 100개 이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예, 당연하겠죠. 마찬가지로 Q 같은 경우도 자, 최대로 내가 판매를 해봐야 50개만 판매를 하는데 50개 이상 판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에 대한 제약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어떤 목적식이죠. 이익을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내가 제품 P를 XP개만큼, 제품 Q를 XQ개만큼 생산했을 때 이 목적식이 의미하는 바는 총이익입니다. 주간 총이익이고요. 나는 이거를 이제 최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제약을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각각의 기계별 소위 말하는 생산 캐파라고 얘기하는데 생산 총 용량을 만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최대 수요 이상 내가 생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XP는 10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Q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그 어떤 생산량을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XP와 XQ를 찾는 그런 어떤 문제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수리계획법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적식, 그 다음에 제약식 함수들이 다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선형계획법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이어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이 모델링 방법과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개발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실제적으로 학자죠. 아주 유명한 학자분이신데 이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선형계획법을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용했던 어떤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다이어트 프로블럼입니다. 이 다이어트 프로블럼은 이 선형계획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 2차 세계 대전 때 등장을 했는데요. 이때 이 다이어트 프로블럼이 풀고자 했던 문제는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만족해야 되는 어떤 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낮은 단가로 음식들을 공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그 개별 군인들의 어떤 영양 요구사항, nutritional requirement를 만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공급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문제가 이제 이 다이어트 프로블럼의 어떤 효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5개 음식이 있어요. 5개 음식이 있고요. 각각의 음식의 어떤 그램별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그램당 함유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이제 그램 단위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음식 1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이제 9 유닛,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이 20 유닛, 그 다음에 지방이 3 유닛, 그램당 이만큼의 어떤 함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램당 음식 1을 구매하는데 비용이 뭐 예를 들면 200불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약간 금액이 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예시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램당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제 이게 구매 단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램당 단백질이 이제 8유닛,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3유닛, 지방이 4유닛. 이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비용을 최소화해야 돼요.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영양 요구 사항들, 요걸 만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일 영양 관련된 어떤 최소 요구량, 즉 이 사람이 어떤 섭취를 했을 때 단백질은 300유닛 이상, 그다음에 탄수화물은 400유닛 이상, 지방은 200유닛 이상을 만족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음식들을 내가 몇 그램을 구매를 해야 될 것이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어져 있는 어떤 이 다이어 프로블럼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수리기해법 모형을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음식을 이제 한 단위 구매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제가 유닛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g이네요. 그래서 여기 9g, 그러니까 음식 2를 하나 구매하면 200불을 소요해서 물건을 사오는데 한 단위에 음식 한 단위에 예를 들어 빵 한 조각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빵을 구매를 했을 때 그 빵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은 9g,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220g, 뭐 지방은 3g, 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각각의 음식을 과연 이제 몇 개를 살 건가를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XI라고 정의를 하고요. 음식 I의 구매량 양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몇 개 살 거냐.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단위당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I는 1, 2, 3, 4, 5 이제 5개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목적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식. 자, 목적식은 내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우리가 이제 목적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의사결정 변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X1을 그러니까 음식 1을 X1개만큼 구매를 했으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200 곱하기 X1이겠죠. 마찬가지로 X2개만큼을 구매하면 250 곱하기 X2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고, 마찬가지로 120 X3, 그 다음에 300 X4, 그 다음에 500 X5. 요게 뭐입니까? 내가 각각의 어떤 음식들을 몇 개 구매를 했을 때 X1개, X2개, X3개, X4개, X5개를 구매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총 비용이 됩니다. 나는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최소화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약식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일일 요구사항은 만족해 줘야 돼요.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식 1을 X1개만큼, 그 다음에 음식 2를 X2개만큼, 음식 3를 X3만큼, 그 다음에 X4만큼, X5만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 제품 단위당 지금 단백질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는 9g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X1개를 구매하게 되면 내가 요 X1 음식 1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총량은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X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X2개만큼 구매하면 8 곱하기 X2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음식 2를 내가 X2개만큼을 구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총 그램 수가 8 곱하기 X2가 됩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X3, 그 다음에 16 곱하기 X4, 그 다음에 26 곱하기 X5. 자, 이것들을 쭉 더해주면 내가 각각의 제품들을 X1, X2, X3, X4, X5만큼을 구매를 했을 때 얻게 될 수 있는 그 음식의 구매 총에서 음식 전체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의 총량이에요. 자, 얘가 30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이제 일일 요구량이 단백질 300 이상이니까 300 이상을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도 동일한 논리로 20X1, 3X2, X3, 그 다음에 요 쭉 컬럼을 보시면 되겠죠. 8X4, 그 다음에 9X5. 자, 요게 뭘까요? 내가 음식을 얼마큼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를 했을 때 전체 음식 구매량에서 포함되고 있는 탄수화물의 총 그램 수입니다. 요게 4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지방도 만족을 해줘야 돼요. 뭐 내가 단백질만 만족하고 탄수화물, 지방을 뭐 만족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300 이상, 탄수화물은 400 이상, 지방은 200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3x1 더하기 4x2,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4x4, 그 다음에 9x5가 되죠. 자, 요게 뭐가 돼야 됩니까? 맞습니다. 20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별로
내가 만약에 음식을 X1개, X2개, X3개, X4개, X5개를 구매를 했다면 그 구매한 음식의 총 구매의 어떤 그 전체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어떤 함량이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각각의 음식들을 과연 몇 개를 사야 전체 내가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다음과 같은 수리계획법 모형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이제 총 비용을 최소화를 시켜야 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에 대한 어떤 그 함량에 대한 최소 요구량을 만족을 시켜주는 이런 어떤 선형계획법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정수계법과 관련된 예시인데요.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냅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냅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잠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물건을 훔치러 침입을 했습니다. 침입을 했는데 얘가 이 도둑이 들고 온 어떤 가방이 있어요. 근데 가방이 15kg를 넘어서는 이게 활동성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훔친 물건의 이 물건의 어떤 그 총 무게가 15kg를 넘어서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침입을 했더니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한번 넘버링 해볼게요. 1, 2, 3, 4, 5 5개의 물건이 이제 집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각각의 물건을 봤더니 물건별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물건이 5개가 있고 각각의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얼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물건은 요게 가지고 있는 가치는 4불인데 무게가 12kg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의 가치는 2불이고 무게는 1kg이고 3번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건의 가치가 이제 10불짜리인데 이제 4kg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1kg짜리 물건인데 이게 가치가 1불이고 5번 같은 경우는 2kg인데 2불이에요. 이와 같은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훔치러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먼저 의사결정 변수를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의사결정 변수는 뭐냐? 자, 당연히 물건을 훔치러 갔으니까 어떤 물건을 훔칠 건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훔칠 물건의 가치가 가치의 총합이 어떻게 되게끔 최대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건을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제약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게 제약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방의 무게가 15kg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11kg이라는 무게 제약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훔칠 물건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어떤 물건을 훔쳐야 될까?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5개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을 훔쳐야 될까가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 변수로 표현을 해서 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 변수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요거는 마치 이제 어떤 물건을 훔칠 건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의사결정 변수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각각의 제품들을 내가 선택할지 말지와 같은 어떤 이진 변수로 보통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링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의사결정 변수의 정의 방식입니다. 그 얘기인 즉슨 예를 들면 여기 xi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는데 얘는 바이너리 변수예요. 0 또는 1입니다. 자, 근데 0인 경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xi라는 변수가 0이고요. 선택을 하면 xi라는 변수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i는 1, 2, 3, 4, 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진 변수를 표현하는 거는 이게 수리계법의 정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이제 이진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xi는 정수 집합에 속한다. 요 세 개를 합치면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표현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입을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선형, 수리계법에 적합한 형태의 표현 방식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즉, 각각의 제품을 내가 선택할지 말지와 같은 형태로 이 이진 변수로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변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목적식은 뭘까요? 맞습니다. 예. 내가 만약에 X1이라고 하는 제품, 1번 제품을 선택을 하면 1이 될 것이고요. 그때 내가 이 가치가 이제 4불이니까 4X1.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4불의 비용을 고려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얘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0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논리로 2X2, 10X3,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2X5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내가 만약에 만약에 2번, 4번 제품을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1은 0이고 X2는 1이고 X3는 0이고 X4는 1이고 X5는 0입니다. 이게 2번, 4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대한 어떤 대안을 표현하는 거죠. 의사결정에서 표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훔친 물건의 총 금액은 어떻게 되죠? 예, 2 더하기 1이 돼서 3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떻게 돼요? 나는 최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식을 보시면 어떤 제약식이 있을까요? 제약식은 여기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에 대한 제약? 무게에 대한 제약이죠. 자, 무게에 대한 제약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제품들을 선택했을 때 우리도 무게도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2X1, 그렇죠? X1 1번 제품을 선택하게 되면 가방의 무게가 이제 12kg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4X3, 그 다음에 X4, 그 다음에 2X5입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물건을 선택했을 때 의사결정 변수에 의해서 표현한 어떤 가방에 담긴 어떤 제품의 총 무게가 됩니다. 이 총 무게는 기본적으로 15kg를 넘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1, X2, X3, X4, X5는 다 0 또는 1의 값을 갖는다. 자, 제가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수리계법에 어긋난 표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동일한 어떤 그 수리계법에 부합하는 동일한 어떤 표현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표현의 편의상 이와 같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리계법 모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단순한 형태의 어떤 그 정수계법의 하나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 변수가 이제 정수값을 취하잖아요. 이진 변수라는 어떤 정수값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수계법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실제적으로 그 저희 이제 최적화 분야에서 이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배낭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는 뭐 본 어떤 강의의 어떤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표현 방식 수리계법 형태로 보면은 되게 단순한 형태지만 이 문제 사이즈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소요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수도 폴리노미얼 문제라고 보통 불리는 어떤 형태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이 최적화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주요한 어떤 문제 중에 하나고요. 표현이 단순하다고 해서 문제 풀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어떤 그 수리계법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형계법, 정수계법, 비선형계법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형계법과 정수계법과 관련된 뭐 간단한 예시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여러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선형계법과 정수계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